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중간사편. 저희가 이제 마카비 왕조가 멸망하고 폼페이우스가 돌아가서 이제 1차 3두 정치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크라수스로 구성된 1차 3두 정치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그 3두의 한 축이었던 일종의 깍두기, 유난리로 들어갔던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전쟁 중에 이제 허무하게 어이없게 죽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안티파터는 이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땅에 이제 장관이 되죠. 하지만 그에게는 험로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유대 땅에서는 혐오스러운 이 에돔 통치자에 대한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게다가 자신을 이제 든든한 후견이었던 그 로마 정서도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죠. 유일한 버팀목은 로마이기 때문에 관심의 촉을 늘 로마 정계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도 뭐예요? 자신의 직접 상위 총독인 시리아 지역 총독에 누가 오는가? 그 시리아 총독으로 누가 옵니까? 바로 3두의 한 축이었던 크라수스가 와서 결국 시리아 거기를 기지 삼아서 당시 로마의 적수인 파르티아 원정 계획을 하게 된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과 이 파르티아 제국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대 속주의 가치는 그 위치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한가, 상종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안티파터는 처세술과 정치 감각으로 잘 녹여내서 유대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자, 크라수스가 시리아 속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또 갈리아로 가지 않고 시리아로 가게 된 이유. 자, 3두의 한 축이 된 이 크라수스, 그는 당시 60대였고요. 로마 제1의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에게 부족했던 건 딱 하나이죠. 군사적인 명성, 폼페이우스에게 있는, 카이사르에게 있는. 자, 폼페이우스는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해적 소탕과 동방 원정 사령관으로서 엄청난 군사적 명성을 쌓았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어때요? 지금 8년간 펼쳐진 갈리아 전투를 통해서 지금의 프랑스, 또 독일 남부지방 엄청나게 국경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게 없는 겁니다. 돈만 많지 군사적인 명성이 없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로 오게 됩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주적인 이 파르티아 제국과 맞닿아 있는 동방 최전선이었죠. 자, 유프라테스 국경을 수시로 당시 파르티아가 도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자질구레한 작은 적 말고 이 파르티아 제국을 무릎 꿇릴 수만 있다면은 바로 크라수스는 자신에게 치명 부족한 이 군사적인 명성도 단번에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 당시 시리아 속주는 가장 풍요로운 속주였다. 지금의 시리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스페인, 뭐 갈리아 지역,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프랑스, 독일 다 야만족 지역이었고,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고, 자, 동방과 서방의 중앙에는 시리아, 다메섹, 뭐 안디옥 이런 지역이 돈이 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속주의 총독으로 한번 갔다 오면은 엄청난 뇌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돈 냄새에 잘 맞는 크라수스에게도 이 시리아 속주는 매력적이었던 거죠. 이런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이러한 목적 가운데 그는 시리아 속주로 오게 됩니다. 파르티아 원정 총사령관의 크라수스가 임명되자 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것은 파르티아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 크라수스를 못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두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와 이 카이사르는 이 크라수스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죠. 카이사르는 자신의 부장 중에서 아주 출중했던 이 크라수스의 장남이기도 한 푸블리우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과거 자신의 휘하였던 베테랑 장군 옥타비우스와 카시우스를 붙여주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훌륭한 참모진을 딸려서 보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명성은 고스란히 크라수스가 취하는 그러한 체제로 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참모진의 조언을 크라수스가 잘 경청한다는 조건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지휘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자,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파르티아 원정. 자, 시리아 총독 부임 후 총사령관으로서 크라수스는 인품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동방의 신전을 가득 메운 보물을 약탈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무려 2,000달란트의 현금과 8,000달란트의 금을 약탈합니다. 명분은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였죠. 과거 폼페이우스가 지성소를 범한 적이 있죠. 하지만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돈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 크라수스의 양아치 짓은 이 사령관의 양아치 짓, 이런 행동은 사병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죠. 결국 어떤 곤경도 참아내는 전사가 아니라 손쉬운 약탈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양아치 집단으로 빠르게 타락하게 됩니다. 자, 주전 54년 파르티아와 가볍게 한판 붙었는데 거기서 완승합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둬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몰고 가는 결정타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일개 졸병들까지 대국 파르티아를 얕잡아 보게 됩니다. 당시 파르티아는 3년 전에 왕 프라테스 왕이 암살된 후 형과 장남과 차남이 내란 상태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가볍게 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르티아 원정을 감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주식을 샀는데 멋모르고 샀는데 그게 막 올라요. 그 초심자의 행운은 딱 초심자일 때뿐이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잃게 되겠죠. 자, 게다가 이 크라수스는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강박증과 조급증으로 타올랐죠. 이미 나이도 60세였고 지금 빨리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두가 의도한 것보다, 즉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총사령관으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자, 원정 중에 작전 회의에서는 날마다 경론이 오갔다고 하죠. 자, 수레나스, 파르티아가 낳은 불세출의 책사. 주전 53년 4만 명의 원정군이 출발합니다. 자, 불길한 기운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감지하고 못했죠. 그는 바로 종사령관인 크라수스였습니다. 길 안내를 맡은 아랍 귀족의 건의로 이 사막을 횡단하는 지름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원정은 사정없이 꼬이게 되죠. 그는 바로 파르티아가 심어놓은 간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임무를 마치고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4만 명의 원정군은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인데, 자, 절망적인 것은 당시 파르티아 쪽에 뭐예요? 파르티아가 낳은 불세출의 책사, 제갈공명은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책사 수레나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전 57년 프라테스가 죽고 내분해서 형이 승리한 것도 이 수레나스 책사의 도움 덕분이었죠.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눠서 주력군, 파르티아 주력군은 왕에게 주고 자신은 사병만 데리고 이 로마군과 맞섭니다. 파르티아 군대는 활을 무기로 하는 경무장 기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살이 떨어지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죠. 자, 그래서 수레나스는 1000마리 낙타의 등에 화살을 잔뜩 싣고 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도 지금 보시는 대로 개량을 해가지고 어때요? 석궁처럼, 우리 백년 전쟁 때 등장하는 그 석궁처럼 강력히 개조해 사정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갑옷을 입은 로마군의 갑옷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사막 한복판에서 미아가 된 크라수스 군단. 자, 호련히 사라지는 간자. 자, 크라수스 총사령관인 크라수스 머릿속은 딱 하나, 한시 바삐 이 사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앞만 보고 무조건 진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쉽습니까? 난생 처음 접하는 중동 사막의 더위, 모래, 갈증 이런 것들은 훈련도 하나 받지 않은 병사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죠. 그들은 곧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요. 이러한 탈진 상태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수레나스 군대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유령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막에서는 말발굽의 모래먼지로 인해서 적군의 수가 훨씬 더 많아 보인다고 하죠. 이들은 작은 북을 막 두드리면서 고도의 심리전도 병행합니다. 당시 로마군은 4배나 많은 수적 우세가 있었지만 그것도 살리지 못합니다. 자, 로마군을 향해서 수레나스가 개량한 3배 사정거리 높은 그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이후에는 전투가 아니라 활쏘기 연습이죠. 방패도 물론 갑옷까지도 막 뚫는 수레나스가 개량한 화살. 자, 결국
한참의 아수라장 후 잠깐의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소강 상태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크라소스의 아들 푸블리우스의 목이 툭 던져집니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불굴의 정신을 총사령관 크라소스는 찾게 되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아무도 총사령관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시우스는 기병 500기를 챙겨서 시리아로 도망갑니다. 이 카시우스가 훗날 카이사르 암살, 브루투스와 함께 카이사르 암살의 주동자가 되는데, 역시 이때부터 그러한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줬죠. 사흘 후 수레나스는 회담을 제의하죠. 그는 크라소스 총사령관 크라소스를 생포해서 왕에게 바치려는 의도였습니다. 속임수일 가능성이 농후한 이 회담장에 크라소스는 어떻게 합니까? 혀를 단신으로 무기도 비무장 상태에서 참석을 하죠. 소수의 보좌관만 동행한 채.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목숨도 끝이었습니다. 자, 총사령관, 군단장, 대대장을 비롯 군단기까지 빼앗긴 엄청난 참패였고요. 이때 그 주전 53년에 있었던 이 파르티아 전투에서의 패배, 이것은 로마가 당했던 4대 치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언급했죠. 주전 390년 켈티인에게 7개월간 로마가 이제 털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주전 216년 한니발에게 당한 칸나이 회전,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파르티아 전투에서의 크라소스 죽음, 역시 4대 치욕 가운데 하나이죠. 자, 이 소식, 로마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소식은 오리엔트 전역에 빠르게 퍼집니다. 그러자 로마 쪽에 붙었던 제후들이 다시금 파르티아 쪽에 가담하죠. 여세를 몰아서 파르티아는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시리아로 도망갔던 카시우스는 고작 기병 500기로 이 엄청난 파르티아 군대를 막아냅니다. 그러면은 카시우스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파르티아 군에는 수레나스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수레나스는 파르티아 왕 오로데스가 베푼 축하연에서 술이 깨기도 전에 살해됩니다. 이렇게 천재 책사는 30세 한창 나이에 죽게 되는데, 자, 허무하죠? 이 오로데스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 수레나스고, 수레나스가 결국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어때요? 왕 입장에서. 이 선조가 이순신을 바라보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자신보다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그 수레나스가 부담스럽겠죠. 그를 술을 먹이고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레나스의 죽음과 함께 그가 고안해낸 낙타와 경무장 기병 조합의 독창적인 전술도 까맣게 잊혀집니다. 어떻게 동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자, 카시우스는 이후 유대 땅을 침공하고 막달라로 알려진 타리케아 지역을 함락한 후 3만 명을 유대인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또 통치자였던 안티파터는 이 카시우스에게 접근하면서 정권을 연장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삼두 정치의 한 축, 지금 깍두기 유난리 역할로 들어갔던 크라소스가 어때요? 자신에게 부족한 군사적 명성을 속히 채우고자 조급하게 참전했다가 결국 로마의 4대 치욕 가운데 하나로 이제 파르티아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3두 가운데 한 축이 사라지니까 남은 2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둘이 한판 붙는 것만 남았겠죠. 바로 주전 1세기 최고의 빅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맞대결 파르살로스 전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